새해가 시작되면 설레는 일 중 하나가 예쁜 다이어리 고르는 일이죠. 어린 시절에는 스티커도 붙이고 알록달록 꾸미면서 꿈과 계획을 적어 내려가는 일이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는데요. 요즘은 그 다이어리마저 디지털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 설렘은 여전합니다. 자, 오늘도 그 설레는 마음 가지고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 책책 책빛 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작가 이시안입니다. 자, 이 시간에 고전 읽기를 오늘 첫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전 들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동양 철학을 했잖아요. 네네. 오늘은 서양 철학을 해볼까 합니다. 오. 서양 철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분이 있을까요? 그분요 소씨. 소크라테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니체, 플라톤 이런 분들 아닌가요? 맞죠. 이 이름들이 최근 들어서 서점가에 또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됐거든요. 이런 책들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그 현대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2500년 철학자들이 요즘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한참 옛날 사람인데 네. 요즘 현대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전의 힘인데요. 고전은 인간 본성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고민 역시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고민이다라고 한다면 그 몇천 년을 이어온 거기에 해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전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오늘은 그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고전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오늘은 19세기 독일 철학자입니다. 누구냐면 프리드리 니체의 니체.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이걸 살펴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체도 어려운데 짜라투스까지 왜 나오냐고 지금 오늘 엄청 헤매겠다. 보통 이렇게 짜라투스라고 해서 이렇게 발음을 끝까지 못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짜라투스 너무 짜라투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발음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오늘 제가 좀 쉽게 어디 가서 니체, 짜라투스트라에 대해서 아는 척 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에서 출생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출생했을 때 그 왕이 그때 이름이 프리드리 비렐름 4세예요. 그 왕의 생일에 이 친구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예요. 나중에 대학을 올라가는데 고전 문헌학을 올라가거든요. 네네네.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지도 교수의 이름도 프리드리 비렐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야, 내가 너처럼 똑똑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 넌 교수를 해도 될 것 같아. 해가지고 24살짜리를 교수 추천을 해버려요. 와. 그래서 굉장히 일찍 출세를 하게 됩니다. 고전 문헌학이잖아요.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철학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쇼펜하우어 철학을 보다가 그러면서 서구의 어떤 철학적 전통을 깨게 됩니다. 혹시 그 니체 말 중에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신은 죽었다. 아, 맞아요. 들어봤어, 네, 들어봤어. 신은 죽었다. 이 여기서 말한 이 신이라는 건 기존의 유리, 관념, 개념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것들은 죽었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기존의 어떤 틀이나 사상을 다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니체의 별명이 망치를 든 철학자. 다 깨부순다 해가지고 망치를 든 철학자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분이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해져요. 그 전에 이제 엄청난 저작들을 했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11년 정도를 생존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극적이네요. 근데 책 제목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짜라투스트라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조로아스터라고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책에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조로아스터 교회 창시자가 조로아스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본명이 스피타마 짜라투스트라예요. 이 짜라투스트라를 그리스식으로 읽게 되면 조로아스터 이렇게 돼서 네네. 우리가 조로아스터교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니체가 왜 하필이면은 그 옛날에 예언자, 그 조로아스터교의 창시자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전하려고 했을까요? 조로아스터교가 되게 오래된 종교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선과학을 처음 만들었다라는 그 개념을 역설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터교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도대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말했대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중에 뭐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네. 그 말한 게 이따만큼 두껍거든요. 아, 많이 그거를 말했네. 아는 척 포인트 두 번째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30세에 산으로 올라간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라가 네. 이제 10년 동안 고독한 수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대중들한테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신은 죽었다는 걸 모르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받아들이죠. 뭐야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동굴로 올라가요. 근데 동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 가르침이 이제 그 내용들이거든요. 성경이나 불경 보는 듯한 성경을 보면 이건 이래야 돼가 아니라 저 어린 양을 보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약간 그런 우화적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재미도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게 또 문학적 요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진짜 경전처럼 썼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제 좀 덜 어렵게 느껴지네요. 철학서지만. 그리고 이 스토리가 또 재밌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요맨치 들어갔어. 그러니까 서양 철학, 니체 하면 너무 범접할 그러니까. 수 없는 느낌이 있는데 네. 이걸 이야기로 좀 풀어냈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덜어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읽긴 되게 힘들어요. 니체 자체도 이거에 대한 해설서를 따로 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읽어보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네. 세 번째 포인트로 얘기하는 정말 핵심만 딱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니체 사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위버맨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위버맨시? 유버맨시? 초인이거든요. 초인? 초인. 초인. 그 위버맨시가 독일어고요. 네네. 그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초인이잖아요. 슈퍼맨입니다. 아, 니체가 얘기하는 그 슈퍼 위버맨시는요. 그 인간이 어떤 그 다음 단계에 이르는 존재거든요. 영원회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라는 건 이 삶의 조건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일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 다음 날도 이런 일이 반복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게 응축된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영원회귀예요. 예, 그리고 권력의 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삶의 권력을 잡는 겁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예의 도덕에서 주인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노예의 도덕은 남이 하라는 걸 막 억지로 하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도덕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이 반드시 따라야 할 선이나 법 이런 건 없어요. 신은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이요. 막이요. 막 살면 안 돼,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선이야라고 알려줬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내 내부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텐 이게 선이고 난 이걸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설정하는 사람이 초인인 거예요. 그걸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인인 거고 그래서 이 초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내가 저 초인이 원하는 그 기준을 가려고 한다. 그게 권력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삶에 충실하게 사는 이런 영원회귀 세상에 따라 살면 이걸 이제 아모르 파티라고 하거든요. 네. 아모르 바리. 맞아요. 운명을 사랑하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고 현실을 살아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그런 어떤 노예의 도덕이 아닌 주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니체의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 왜 니체냐라고 하면 네. 지금 현실을 되게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지금 사람의 조언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되게 힘들지만 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그러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건네기 때문에 니체가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죠. 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해서 저는 뭔가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니체가 전하는 메시지에 따뜻하게 담겨 있다고 하니까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흥미로운 고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책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방 안보의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오신 분입니다. 자, 공군 장교 출신이세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의원님 이력 보면서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보니까 바다 가까이에서 인생 절반을 보내시고요. 저기 하늘 가까이에서 또 인생 절반을 보내신 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 하늘과 바다를 누비게 되신 거예요? 뭐 고향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업을 그 삶의 뭐 수단으로 삼았던 어머님, 아버님. 고향이 제주시죠? 예, 네. 제주 또 해안가라. 어. 해안가다 보니까 바다에 대한 추억이 많고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바다를 벗삼았죠. 네. 예, 생동감 있고 항상 하루하루가 다 다르게 보이니까 예, 그런 바다가 늘 그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동경했다기보다는 네. 배가 싫어서 오. 예, 아버님이 가끔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네. 이 배에서 나는 냄새, 그 다음에 배멀미, 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군을 간다면 절대 해군은 안 간다. 아, 그래서 공군으로 가셨구나. 예, 육군은 또 형이 이제 육군 장교로 계셨었는데 네. 육군 안 간 이유는 형 면회 갔다가 화장실 한번 들어갔다가 그 몸에 배인 냄새가 안 빠져서 야 여기서는 그래서 냄새가 가장 되게 예민하신가 봐요. 그 배 냄새, 화장실 냄새. 그러다 보니까 네. 저한테 적격인 공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하늘을 벗삼았죠. 예. 그렇군요. 의원님, 제가 이 대한민국의 그 대표하는 아미거든요. BTS 팬. 제가 세븐틴의 팬이기도 한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멤버 부승관이랑 혈연으로 좀 엮인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요. 아버님하고는 계속 소통하고요. 형 동생 지내고 같은 동네고. 어머. 근데 이제 부승관 그 유명한 부승관은 네네. 일찍 부산으로 누나랑 가서 이제 연예계 쪽으로 일찍 들어갔죠. 예, 그래서 형 만나면 야 승관이 사인 받아줄까 막 이런 얘기. 진짜 저 승관이 사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화할까요? 승관이라니까 진짜 너무 친해 보인다. 되게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러게요. 그렇죠? 승관이는 저 잘 모를 거예요. 아기 때가. 아, 그래요? 굉장히 편안함이 느껴지는 부승찬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선정해주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파리는 날마다 축제.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작가의 일생을 실감나게 만나볼 수 있는 책, 파리는 날마다 축제. 이 책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젊은 시절 파리에서 거주하던 이야기를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글쓰기에 대한 치열한 열정, 파리에 거주했던 예술가들과의 인연, 첫 부인 헤들리와 아들 존과의 일상, 아름다운 파리의 풍경과 단골 카페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어니스트 해밍웨이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 노인과 바다, 6.25 잘 있거라 이런 책들이 떠오르는데 이런 책이 있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요, 이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하루하루 뭐 지나다녔던 거리들, 뭐 카페들 이런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제가 뭔가 함께 걷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낭만적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오늘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이력을 쭉 보다 보니까 이번 주 책은 재미없겠다. 안보, 국방 이런 책 들고 나오실 줄 알았거든요. 맞아. 근데 오늘 굉장히 의외로 뭔가 뜻밖의 예술이나 낭만이 담겨있는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 책을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뭐 공지영 작가 소설책들을 뭐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소설책들을 엄청 좋아해서 청년기에는 그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2015년도에 이 해밍웨이 책이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더라고요. 베스트셀러에 들고. 그래서 해밍웨이 책인 줄은 모르고 네. 나도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게 된 책이었죠. 예.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냥 책을 이렇게 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이 책을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라든지 물음을 모든 책마다 뭐 작가의 생각이라든지 혹은 장소라든지
이 물음을 갖고 읽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읽어가면서 지루함이 많이 느껴졌어요. 지루함이. 근데 이제 해밍웨이가 60대 초반에 네. 총기 자살을 하고 그 이전에 죽기 한 몇 해 전까지 이거를 다시 20대의 경험을 쓴 거잖아요. 일종의 여기도 나오지만 옮겨 심기라는 게 있거든요. 글을 쓴다는 거는 일종의 옮겨 심기다. 식물을 옮겨 심듯이 우리의 경험을 이제 옮겨 심는 게 이제 뭐 글 쓰는 작업이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20대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회고하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곳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쉬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랬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움직이는 축제입니다. 해밍웨이가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머물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그가 말하는 움직이는 축제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이제 책 속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이제 파리가 갖고 있는 이 장소적 특성과 거기서 교류했던 예술인들과의 소통, 그리고 프랑스인들의 어떤 자유와 똘레망스에 대한 갈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정된 게 아니라 파리를 하나의 뭐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 감성적인 뭐 이런 걸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적인 거면 한번 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움직이는 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확해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네. 거기서 또 영감을 많이 얻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축제라는 표현으로 이제 파리를 파리의 정체성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멈춰있는 하나의 스팟이 아니라 일렁일렁 네. 내게 다가오고 있는 네. 축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네. 삶 자체가 장소, 뭐 시간, 그다음 삶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움직이는 역동성을 지닌. 네. 그리고 이제 축제라는 게 약간 흥분을 시키고 기대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예술인과 일반 객석과의 상호작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해밍웨이 작가는 뭐든지 다 완벽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 경마에 빠져가지고 막 베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지? 85배를 벌고 뭐 이런 새로운 모습도 보이네? 이러는 거를 느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모습 같은 거 느낀 거 있으세요? 해밍웨이 하면 아무래도 거장이잖아요. 네. 거장이고 뭐 전 세계 해밍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 거장인데 해밍웨이의 새로운 모습. 네. 아무래도 20대 질풍노도의 시절이고 잃어버린 세대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머물렀던 시기였으니까 상당히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작가들이 또 파리에 모여서 서로 이제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작가들이 네. 그냥 평범한 소시민? 예. 그래서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뭐 이런 카페에서 글을 쓰고 얘기를 나누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 야, 이 거대한 문호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저는 작가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눈에 확 띄는 게 네. 정말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네. 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작가로서 성장하면 진짜 엄청 위대한 작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도 20대 때 이렇게 동료 작가들과 이런 연대하고 교류했던 게 굉장히 해밍웨이라는 작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밍웨이 특징은 어떤 작품에 대한 비판을 하진 않잖아요. 네네. 자기 속내를 숨기기도 하고 듣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문장을 쓸 때도 이제 간결한 문장을 쓰는 거를 좋아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듣잖아요. 자기 작품에 대해서 또 혹은 다른 작품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그다음에 또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해밍웨이가 상당히 20대 때 정말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작가로서의 경험,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때 만났던 그런 작가들, 위대한 작가들, 뭐 피카소부터 이제 화가지만 그림에서 글에 이르기까지, 물론 멘토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깨달았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해밍웨이한테는 나중에 이제 단편만 쓰다 이제 장편으로 또 해서 노벨 문학상도 받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20대 때의 경험, 기회, 이런 것들이 또 파리를 더 이게 움직이는 축제라는 표현으로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맨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은 상호작용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리에서의 하루하루를 해밍웨이가 축제처럼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도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마음 먹기에 따라 축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내 삶의 이 순간 정말 축제처럼 기억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생활, 네. 어렸을 때 이제 그 놀이터라는 게 결국은 바닷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바닷밖에 없고, 네. 뭐 제주도는 이제 쌀 같은 게 귀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화산 섬이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니까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쌀 농사라든지 이런 거, 벼농사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다에서 이제 먹는 거를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놀이터가 되고, 네. 뭐 이런 어렸을 때 기억이 나이가 들수록 그 어렸을 때의 기억, 바닷가에서 이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또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바닷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이 즐거움, 추억으로 네. 이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너무 부러워요. 서울에서 친구들 보면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저희는 이제 바다로 가고, 완전 좋아요. 밭으로 가고. 와, 부럽다. 아니 이게 아니 놀이로 생각하면 부러운 거지만 네. 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네. 뭐 멸치를 마르거나 미역 뭐 이런 것들을 또 널어놓고서 말리기도 하고 건조시키는 작업이 있으니까 수업하다 말고 선생님이 바로 이제 거들어 집으로 가야 보내고. 되니까. 뭐 멸치 그런 것- 거더라. 뛰어.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만일 글로 쓴다면 해밍웨이처럼 아주 움직이는 축제가 아니었을까. 와. 네. 그때 얘기 듣기로 엄청난 개구쟁이셨다고. 네. 딸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개구장인 건 인정해요. 네. 왜냐하면 주변의 동네 어르신들이 누구 아들하고는 놀지 마라. 이 정도로 이제 경계의 대상이었죠. 아니 그러다- 증언이 들어왔어요. 집 대들보에 묶였던 적이 있다. 진짜? 이제 하도 이제 장난도 많이 치고 네. 귤서리도 많이 하고 밀감, 귤서리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항상 사고를 치니까 네. 의원님 그럼 잘 크셨네. 잘 크셨어.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전환시키는 크리티컬 정처라는 표현을 네. 쓰기도 하는데 네. 결정적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결정적 국면에서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결정적인 국면이 있었고 그 국면에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어렸을 때는 진짜 저런 대들보 있잖아요. 기둥 네네네. 이런데 어머님이 이제 물러벅을 쥐고 이렇게 하는 끈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묶어서 때리기도 하고 아니 뭘 잘못하면 그렇게까지 하세요? 뭘 얼마나 잘못하신 거예요? 뭐 이제 보통 소소한 잘못 같은 거를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훔친다든지 뭐 귤서리에서 그 주인이 그 귤밭 주인이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뭐 이 귤밭을 다 책임져라 한다든지 뭐 이런 중차대한 사고도 많이 쳤죠. 공소시효 괜찮죠? 의원직 유지하실 수 있는 아니 거죠? 뭐 어렸을 때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해밍웨이의 파리는 날마다 축제를 소개하는 것도 네. 결국은 어머님의 영향.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고 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쓰러지고 나서 아이고. 대학 가는 걸 한번 보고 싶대요. 네. 항상 꼴등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거니까. 예. 진짜 열공하셨나 보다. 그럼 그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다른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그때는 네.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2시간만 잤습니다. 야.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공부 안 하고 잠만 잤습니다. 대단하시네. 네,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나마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고. 네. 우리 옛날에 그 우화에 청개구리 나오잖아요. 엄마가 쓰러진 이후에야 말 듣는 청개구리 얘기가 청개구리구나.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7남매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에 대한 안쓰러움, 뭐 이런 그 다음에 존경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뭐 공부해라 뭐 해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병원에 계실 때 대학 가는 거 한번 보고 싶다. 네, 그 말 한마디가 그걸 또 이뤄드렸어요. 이게 저한테는 이제 결정적 국면이었죠. 그러네요. 네. 말씀하셨지만 어머니께서 해녀셨다고 네, 들었어요. 해녀였습니다. 근데 네. 바다를 평생 이렇게 업으로 지내셨던 네.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정작 공군사관학교 하늘을 택해서 갔어요. 네. 대학을 가길 원하셨지만 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한데요. 아, 이제 사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학교 갈 수 있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사관학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군은 싫고 육군도 싫고 네. 그래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가게. 어머니도 공군 오케이 하셨어요? 아니 그건 어머님은 좋아만 하셨죠. 우리 아들 해냈구나. 네, 사관학교를 갔으니까. 어. 시골에서 이제 사관학교 가면 플랜카드가 딱 붙어있는 예, 뭐 우리 저 7급 공무원만 학교도 네. 아,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지듯이 마을내가나 이제 플랜카드도 붙여지고 네. 누구의 둘째 아들 뭐 이렇게 붙어지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그러게요. 아유, 네. 대들보에 묶여있던 우리 대들보가 되셨네, 정말. 구박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어린 시절 얘기만 잠깐 들어도 범상치 않은 과거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키워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영감의 무대입니다. 해밍웨이가 파리에 머문 시간은요, 실제로 헤어를 보면 6년 남짓 되더라고요. 근데 인생 전체를 봤을 땐 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시간들의 축제라고 표현도 했지만 그 영향력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네. 파리가 그의 영감의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발길 내딛는 곳 자체가 이제 글의 소재가 되고 경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본인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연필이 나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시피 파리 전체가 본인한테는 커다란 영감을 줬던 그런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였잖아요. 가장 힘든 시기였고 일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가 이제 글쓰기였다. 파리에서의 글쓰기였다. 그 표현을 저는 사랑을 나눈 거와 같다. 글을 쓰기를 완료했을 때의 느낌이. 그러면서 그 표현 중에 보면은 공허하고 슬프면서도 행복했다. 이제 파리가 주는 그런 공허함.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가장 힘든 때지니까 슬프고. 그러면서도 이 파리가 주는 그런 매력. 그게 이제 영감이죠. 그래서 영감의 무대라고 하면 파리는 해밍웨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공허하고 슬프면서도 행복한 도시. 그게 이제 영감의 무대가 아닌가. 뭔가 정말 애인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지만 공허하기도 한. 해밍웨이에게 파리가 영감의 무대였다면 우리 의원님께는 국방의 현장이 영감의 무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공군 장교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이 전역한 이후에도 멀리 안 가셨더라고요. 그 현장 근처에서 관련된 일들을 쭉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잘하는 거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을 빛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의만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저는 석사학위 논문을 사실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썼거든요. 석사학위 논문을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를 가지고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두 딸을 케어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전공도 박사학위 전공은 외교안보 쪽을 택했고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를 하다 보니까 또 기회가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존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방. 처음으로 이제 군인의 길을 걸어가신 게 또 아버님의 영향이 네.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셨어요. 해병대로 참전하셨고 저희 큰아버님이 6.25 때 통역장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군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형을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네. 근데 이제 형이 신체적으로 조금 못 받쳐주는 게 있어서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육군 장교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저를 꼭 군인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처럼 네. 해밍웨이가 자신의 영감의 무대를 이렇게 책으로 옮긴 거잖아요. 네. 그 의원님의 영감의 무대가 국방 그쪽인데 그걸 또 책으로 이렇게 옮기셨더라고요. 오, 권력과 안보라는 이 책인데 네. 그러면 약간 이 해밍웨이 책처럼 마치 일기처럼 써 있어요. 하나하나 쓰면서 해밍웨이를 좀 노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기록과 일기를 좀 쓰는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국방의 어떤 그 내부, 이거 마치 블랙박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좀 참고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되겠다. 네. 참고 문헌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침 또 대변인이 되니까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보나 외교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내 책을 참고해서 국방 정책의 결정 메커니즘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을이라도 시켜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에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하지만 비밀은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됐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무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치라는 굉장히 큰 그렇죠,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써내려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있죠. 네. 예. 이제 역사의 한 장면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지금 뭐 스냅샷 같은 장면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 또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기록을 다시 남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해밍웨이를 노리시는 것 같다니까요. 저는 뭐 글쓰기 언젠가는- 재주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그 그것까지는. 일기장을 또 훔쳐볼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진영 씨 좀 잠깐 쉬는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장꾸였는데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 휴게소 같은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븐틴 부승관보다는 부승관 아버지와 더 친한 사이. 앞으로는 승관이랑 더 친해지고 싶다. 하나, 둘, 셋. 저도 의원님이랑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니 승관이 아버님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승관을 찾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되고 스타가 된 부승관을 네. 한번 꼭 만나서 저도요. 네. 의원님 이렇게 잘 통하니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 있죠? 굉장히 또 솔직하세요. 네, 솔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생활 등 대부분 남자들과 지내온 의원님이신데 집에서는 여성 파워에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하나, 둘, 셋. 정말로요? 저희 가족이 전부 여성입니다. 네. 뭐 와이프도 여성이고 네. 이제 딸 있다. 둘, 네.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까지 또 네. 여성, 또 고양이 둘. 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동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네. 네. 제 둘째 딸이 워낙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고양이 둘까지 야. 공주와 엔젤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공주와 엔젤. 공주와 이제 귀엽다. 그래서 전부 여성이고 네. 제압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략 전술, 좋은 전략 전술로도 제압을 할 수 없어요. 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아니 공주와 엔젤로 이름 지은 것만 봐도 얼마나 섬기고 계신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상전인 게 느껴지네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 바다만 봐도 지긋지긋. 바다와 제일 먼 하늘에서 근무하는 공군을 택했다? 하나, 둘, 셋.
아, 그것은 아니구나. 네. 지금도 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를 좋아하고 배 타는 것만 싫어할 뿐이지 바다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면 이제 썰물과 밀물에 따라서 이제 먹는 것도 다양해요. 저는 이제 가족을 데리고 우리 동네 바다를 가면 제가 해산물을 직접 채취합니다. 우와.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이제 같이 잡기도 하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작은 소라 같은 경우는 삶아서 먹기도 하고 뭐 성게도 잡아주고 운이 좋으면 문어도 잡고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간에 따라 그리고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획될 줄 아세요? 아유 그럼요. 해도. 와, 고급 기술인데. 가까이 두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전문가적인 회는 아니죠. 네. 예, 그건 아니고 그냥 제주도에서 흔히 하는. 아, 예, 아니 제주도 친구들은 다 회를 떠요. 그래요. 아, 직접 낚시를 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니 겉으로 뵙기에는 그냥 도시남처럼 생기셨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렇게 막 정말 바다 사나이로 어린 시절 보내신 게 너무 의외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뭐 제주 사투리도 할 줄 아세요? 궁금하다. 아니 제주도 너무 사투리는 많으셔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해주시면 안 돼요? 예?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진영 씨한테 우리 날 한마디. 잡아서 밥 한 번 먹어요를 제주도 사투리로 아, 한다면? 갑자기 이제 기습증. 예. 언제 시간 됨시니 우리 밥 한번 먹게. 이게 이제 제주도 사투리죠. 언제 시간 되십니? 아니요, 언제 시간 됨시니. 댐신이? 응. 아, 그 날자방 밥 한번 먹게. 제주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게 표준어를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곰밥 먹은 소리 하지 말라. 곰밥 먹은 소리? 아니 곰밥이라는 게 쌀밥이거든요. 그 육지에서 좀 쌀밥 먹었다고 표준어를 장난하지 쓰. 마라. 네, 곰밥이잖아요. 네. 곱다. 곰밥. 네, 곰밥. 그래서 이제 제주도 사투리로 쌀밥을 곰밥이라고 그러죠. 와, 재밌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사투리가 그냥 일상이죠. 지금도 그냥 친구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 솔직한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승찬 의원님의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부승찬 의원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요. 시민을 닮은 정치인입니다. 의원님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 봤어요. 군인일 때는 국가에 충성했지만 정치인이 됐으니까 시민 곁에서 시민을 닮고 싶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동안은 너무 국가 안보, 국가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국가 관점에서 해왔는데 저는 이제 용인 수지라는 지역구를 선택했고 그러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 저도 이제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슬프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보면 약간 시민보다 한 단계 높은 데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누군가 옆에 서서 이렇게 손을 잡아줬을 때 정말 한 고개를 더 넘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과 닮은 정치인이 돼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노력은 해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래서 이제 시민을 닮은 정치인. 예. 그래야만이 이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을 닮은 정치인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네. 있겠다라는 다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임기 동안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중앙정치 차원에서는 우리 국방이 좀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차원에서는 조금이라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그리고 수립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예. 그래서 거창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를 좀 해보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뜨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파리는 날마다 축제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누구에게나 장소와 시간에 좋은 추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힘들 때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속으로 좀 가보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이제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것 같아요. 차가운 지방 남자 차지남과 차도남, 차가운 도시남,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네. 계시고 이 국민 셰프라는 이름을 또 붙여드리고 싶어요. 왠지 이렇게 바닷가에서 국민들이 저 미역국 먹고 싶어요. 잠깐만요. 들어가고 미역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주실 것 같은. 가능해요. 그런 의원님이셔서 앞으로 하시는 일 많이 응원해드리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이재한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들어볼게요. 우리가 파리 하면은 되게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뭐 이런 네.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네. 막상 가보면 뭔가 실망스러워요. 근데 그 비밀이 이 책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리라는 거 여기서 축제로 받아들인 파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오기를 채운 사람이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류했던 그게 파리의 기억이었다라는 네. 거라서 진정한 파리를 만나고 싶으시면 가기보다는 차라리 이 책을 읽으시는 게 더 파리를 만나는 길이 네. 아닐까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의원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파리는 날마다 축제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이 책을 집어 드는 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파리의 어느 누추한 카페에서 해밍웨이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로 대들보에 묶여있던 소년이 자라서 운명처럼 그 길을 걸어 축제처럼 이 시간 국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앞으로 정말 이 국회를 지키는 또 국민을 지키는 대들보로서 열심히 또 활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에 정석이 있을까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오늘은 상식을 뒤집는 인생 파격러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새로운 삶의 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들 함께 만나보실까요? 꿈 많은 18살. 작은 섬마을 완도 토박이었던 저자는 도시의 멋진 커리어우먼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가장 트렌디한 직업 중 하나인 디자이너가 되어 고향 완도는 아예 잊고 살았던 저자. 그러던 어느 날 완도 여행이 좋았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저자는 아주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했는데요. 서울살이 6년 만에 다시 만난 완도는 지금까지 그녀가 알던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완도 바다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녀는 덜컥 귀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완도의 사진관을 열고 마을 발전에 힘쓰던 그녀.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완도군 용안마을 MG 이장님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 제가 이 마을 이장인디요. 이 책에는 맛있는 게 있으면 나뭇가지로 창문을 두드려서라도 나눠주고 늦은 밤 걸려온 부재중 전화 한 통에도 불이 나게 달려오는 어르신들의 정겨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만연한 요즘 사회에 잊혀선 안 될 가치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단순한 귀촌 이야기를 넘어 사라져가는 마을을 지키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책, 제가 이 마을 이장인디요. 놀러와요, 멋진 시골로. 저자의 외침처럼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 마을이라 부르고 싶은 곳을 찾아 나서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런웨이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모델은 대부분 25세 미만, 이르면 10대 초반부터 모델 일을 시작하기도 하죠. 20대가 대세인 모델계의 혜성처럼 나타나 독보적인 아우라로 런웨이를 강타한 60대 시니어 모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칠두. 그가 뒤늦게 모델의 꿈을 이루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인생사를 책 I Can Do 김칠두에서 담았는데요. 사실 그의 첫 도전은 1977년 20대 초반에 출전했던 모델 선발대회였습니다. 하지만 펴지지 않는 오른쪽 검지와 깡마른 체격 때문에 첫 번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후 그는 여러 일을 하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채소 장수를 할 때는 강화도령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잘 되어 돈을 모아 슈퍼마켓까지 차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또다시 모든 걸 던지고 옷가게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무일푼 신세가 되고 마는데요. 이내 직접 만든 순대 브랜드로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잇따른 사업 실패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다 한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딸의 권유로 모델학원에 등록하면서 그는 인생 제2막을 열게 됩니다. 특유의 개성과 카리스마로 런웨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SNS 스타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트로트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김칠두 씨의 말처럼 여러분도 꿈을 향한 도전,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이 겪은 장기 불황을 일컫는 말인데요. 책 침몰하는 일본은행은 그 중심에서 고뇌했던 일본은행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경제부 기자였던 저자는 20년이 넘는 취재 노트를 바탕으로 1998년부터 2023년까지 5명의 총재 시대의 일본은행이 겪은 고전과 시련을 생생하게 그려냈는데요. 서평자인 김승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은 먼저 이 책이 일본은행의 고민과 시련의 순간들을 사실적으로 잘 기술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하야미 총재 시대에 주목하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독립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을 잘 보여줬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야미 전 총재가 제로금리 해제를 밀어붙인 점이나 추가 양적 완화보다는 부실 채권 처리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유익할 것이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침몰하는 일본은행과 함께 일본 중앙은행의 고뇌와 도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교훈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동물 인터넷인데요. 이카루스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 동물 네트워크, 일명 동물 인터넷을 구축한 저자는 이 시스템을 완성하기까지 수십 년간의 열정과 도전의 여정을 책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입니다. 모든 것의 진정성을 따지는 진정성 과잉의 시대. 이 책은 진정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셀럽 문화, 예술 창작, 소비 문화, 정체성 정치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진정성의 모순을 짚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델리스입니다. 무종교인 비율 63%인 우리나라. 그런데도 왜 여전히 사람들이 주술과 무속을 믿을까요? 책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숭배하는 인간, 호모 피델리스의 역사를 낱낱이 파헤치며 주술과 무속,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을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용감하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합니다. 만화 곰돌이푸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 말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책들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써내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